우리 소희는 절대 자살할 아이가 아니야. 편의점 텔레비전 화면에 비친 동생의 얼굴. 청주여 자교도소 신입 교도관 투신 자살.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 거짓말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확인한 시신, 목 뒤와 팔뚝 안쪽에 주사 자국들. 투신이라면서 외상은 거의 없었죠. 김소린, 27세. 해병대 수색대 출신. 지금은 카페 아르바이트생. 하지만 동생의 노트북에서 발견한 메시지는 모든 걸 바꿔놨어요. 언니 405호실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 수감자들한테 약물 주사를 놓는데 다들 일주일 안에 죽거나 사라져.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설령 그게 국가 권력이라 해도요. 3개월 뒤 소리는 청주여자교도소 경비로 잠입했어요. 그리고 화요일 밤 10시 4층 비상계단 어둠 속에서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흰 가운의 남자들, 형광 녹색 주사기, 경련하는 여자, 그리고 죽음. 좋아요와 댓글은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한 여자가 국가범죄에 맞서 싸운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024년 봄 서울 노원구의 낡은 원룸 건물 3층. 김소리는 아침 7시 알람에 눈을 떴습니다. 27살 해병대 수색대 출신. 그 이력이 이제는 족쇄가 되어버렸죠.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보니 야윈 얼굴이 비쳤어요. 상급자 성폭력을 고발한 후 강제 전역당한 지 2년. 면접장마다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전역 사유가 특이하신데요? 상급자의 부당한 처사를 고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건 언제나 거절 문자였죠. 이혼한 부모 밑에서 할머니 손에 자란 두 자매에게 서로는 전부였어요. 소리는 탁자 위 휴대폰 집어들었습니다. 카톡창을 열자 동생 소희의 메시지가 보였죠. 언니, 오늘도 화이팅? 나는 야간 근무야. 3개월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소희가 청주여 자교도소 신입교도관으로 합격했을 때였죠. 언니, 나 드디어 공무원 됐어.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소희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정말 우리 소희 대단한데. 언니 덕분이야. 언니가 힘들게 일하는 거 보면서 더 열심히 했어. 무슨 소리야? 내 실력이지. 언니, 이제 내가 돈 벌게. 언니 편하게 해줄게. 소희는 24살. 언니인 소린보다 더 의젓했습니다. 그날 소리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기쁨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동생이 공무원이 됐는데 언니인 나는 뭐 하는 거야? 소리는 씁쓸하게 웃으며 유니폼을 꺼냈습니다. 동네 카페 서빙 아르바이트와 배달 라이더.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월세 내기 빠듯했어요. 오전 9시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소린 씨 왔어요? 오늘 손님 많을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네, 사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커피 먼저 내려놔요. 소리는 앞치마를 두르고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섰죠. 익숙한 동작으로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차갑게 드릴까요? 차갑게요. 네,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대화의 반복. 웃음을 지어 보이고 주문을 받고 서빙하는 일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 잠깐의 휴식 시간에 소리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소희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언니, 교도소에서 이상한 일이 있어. 전화할게. 소리는 눈썹을 찌푸렸죠. 이상한 일? 소희는 평소 교도소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보안상 말할 수 없다면서요. 소리는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무 중이겠지 뭐.
소리는 혼잣말을 하며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오후 6시 카페 일을 마치고 배달 라이더 점퍼로 갈아입었죠. 낡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저녁 시간대는 주문이 쏟아졌어요. 노원구 골목을 누비며 5건, 6건 배달했습니다. 밤 10시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원룸으로 돌아왔을 때 소리는 녹초가 되어 있었어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소희에게서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메시지만 간단히 왔죠. 언니 미안. 요즘 너무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그래, 천천히 해. 몸 챙기고. 응, 언니도.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소리는 계속 일상을 반복했어요. 카페에서 웃고 배달하며 달리고 밤에는 쓰러지듯 잠들었죠. 일주일째 되는 밤 배달을 마치고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삼각김밥과 우유를 사려고 계산대로 가는데 벽에 걸린 텔레비전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어요. 아나운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주여 자교도소 신입 교도관이 투신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숨진 교도관은 24세 여성으로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교도관 제복 차림의 여자. 소린의 숨이 멎었어요. 김소희. 손에 들고 있던 우유팩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우유가 사방으로 튀었지만 소리는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했죠. 텔레비전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유가족은 충격에 빠진 것으로 전해지며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지만 소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죠. 손님 괜찮으세요? 편의점 점원이 놀라 다가왔지만 소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니야. 우리 소희가. 말도 안 돼.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편의점 바닥 위에서 소리는 동생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언니, 나 드디어 공무원 됐어. 자랑스러워하던 소희의 목소리.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소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소희야, 소희야. 편의점 안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119에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소리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며 소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죠. 청주로 가는 고속버스 안. 소리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뉴스를 본 지 2시간 만에 집을 뛰쳐나왔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소희야, 언니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휴대폰 속 소희와의 마지막 대화를 또 읽었어요. 오전 10시 청주여자교도소 정문 앞. 높은 회색 담장이 하늘을 가렸습니다. 소리는 경비실로 달려갔어요. 저기요. 김소의 교도관 유가족입니다. 유가족이십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경비원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유가족분이시군요. 교도소 행정과장 최동훈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소리는 최동훈을 따라 면담실로 들어갔어요. 차가운 분위기였습니다. 최동훈은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죠. 고인은 어젯밤 교도소 4층에서 투신했습니다.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말도 안 돼요. 소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소희는 그 일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데요. 스트레스라니 절대 아니에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 조사가 끝났어요. 자살로 결론 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제 동생 잘 알아요.
절대 그럴 애가 아니라고요. 최동훈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례식장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인은 이미 그쪽으로 모셨어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교도소 안을 보여주세요. 그건 안 됩니다. 보안상 불가능해요. 왜요? 뭘 숨기시는 겁니까? 숨기는 게 아닙니다. 규정이에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청주 시내 한 장례식장. 지하 1층 빈소. 소리는 비틀거리며 문을 열었어요. 영정사진 속 소희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교도관 제복을 입은 모습이었죠. 소희야. 관 앞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녁 무렵 교도소 동료 몇 명이 조문을 왔습니다. 모두 안타까운 표정이었어요. 좋은 분이셨는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던 분이었어요. 유가족분께 위로 말씀드립니다. 형식적인 위로였습니다. 소리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장의사가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소리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떨리는 손으로 관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소희가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 깨끗했어요. 투신했다는데 외상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멀쩡했죠. 팔다리에도 상처가 없었어요. 이상해. 4층에서 떨어졌다면서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나? 소리는 해병대 시절 응급처치 훈련을 떠올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소희의 목을 살폈어요. 목 뒤에 작은 자국이 보였습니다. 주사 자국. 1개가 아니었어요. 3개, 4개나 됐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팔뚝 안쪽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도 주사 자국이 여러 개 있었죠. 이게 뭐예요? 소리는 소리쳤습니다. 뒤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뭐 하시는 겁니까? 교도소 관계자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나이 든 남자였어요. 이 주사 자국들은 뭡니까? 우리 소희한테 대체 뭘 한 거예요? 진정하십시오. 그건 관계자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가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 흔적입니다. 교도관들도 한 달에 한 번씩 검진을 받거든요. 이렇게 많이요? 한 달에 한 번이라면서 왜 이렇게 자국이 많아요? 혈액 검사, 예방접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가족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 제 동생이 죽었는데 오해라고요. 소리네 목소리가 빈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어요. 관계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소리를 달랬지만 소리는 물러서지 않았죠. 저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뭔가 숨기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정말 오해십니다. 그럼 증명해 보세요. 검진 기록 보여주세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었어요. 소리는 빈소를 나와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투신인데 외상이 없고 주사 자국은 왜 이렇게 많아? 뭔가 잘못됐어. 자정이 넘어 소리는 소희의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청주 시내 낡은 원룸 건물 2층. 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희의 냄새가 났어요. 향수 냄새, 샴푸 냄새. 소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울다 지쳐 겨우 일어났습니다. 짐을 정리해야 했어요. 옷장을 열고 서랍을 뒤지고 침대 밑을 확인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노트북을 발견했어요. 소리는 노트북을 켜고 비밀번호 창을 봤습니다. 두 자매의 생일을 입력했죠. 327-1124. 화면이 열렸어요.
바탕화면에 메신저 아이콘이 보였습니다. 소리는 메신저를 실행했어요. 대화창 목록에 언니가 있었죠. 클릭했습니다. 미발송 메시지함. 거기에 글이 남아 있었어요. 언니 405호실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 수감자들한테 약물 주사를 놓는데 다들 일주일 안에 죽거나 사라져. 나 증거 사진 찍었어. 근데 의무과장한테 들킨 것 같아. 무서워. 소린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어요. 첨부 파일이 있었습니다. 사진 3장. 첫 번째 사진. 흰 가운을 입은 남자 4명. 복도에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사진. 형광 녹색 액체가 든 주사기. 누군가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침대에 결박된 여성 수감자. 공포에 질린 얼굴.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어요. 소리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청주여 자교도소 사망. 검색 결과가 쏟아졌어요. 기사를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청주여교소 수감자 자살, 20대 여성. 청주여교소 또 사망사건, 급성 질환 추정. 청주여교소 수감자 연이은 죽음, 관리 부실 논란. 최근 1년간 20대 여성 수감자가 8명이나 사망했습니다. 자살 4명, 급성 질환 4명.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모두 건강했던 수감자들이었습니다. 단기 수감자들. 갑작스러운 죽음. 패턴이 보였어요. 모두 20대 여성. 모두 건강했음. 모두 갑작스러운 사망. 이건 연쇄살인이야. 소린의 목소리가 텅 빈 원룸에 울렸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다시 봤어요. 소희가 찍은 사진 속 수감자. 결박된 채 공포에 떠는 모습. 소희는 이걸 알았구나. 그래서 죽은 거야. 살해당한 거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세게. 반드시 밝혀낼 거야. 우리 소희를 죽인 놈들 절대 용서 안 해. 새벽 3시. 소리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청주여 자교도소 건물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저 안에 진실이 있었습니다. 저 안에 소희를 죽인 놈들이 있었어요. 소리는 소희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액자 속 소희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죠. 소희야, 언니가 꼭 밝혀낼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마이너스. 2024년 여름. 소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청주여 자교도소에 직접 들어가야 했어요. 소희가 발견한 진실, 405호실의 비밀을 밝혀내야 했죠. 3개월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달렸어요. 10km씩. 해병대 시절처럼 체력을 끌어올렸습니다. 팔굽혀펴기 200개, 윗몸 일으키기 300개, 턱걸이 50개. 몸은 다시 전투 준비 상태가 됐죠. 사격장도 매주 다녔습니다. 권총 사격, 소총 사격. 실력을 유지했어요. 해병대 수색대 출신의 실력을 증명해야 했으니까요. 소희야, 언니가 꼭 밝혀낼게. 교도소 경비직 공채 공고가 떴습니다. 소리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어요. 서류 전형 통과, 필기시험 만점, 체력시험 최상위권, 면접까지 무난히 넘어갔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던 날 밤, 소리는 소희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어요. 소희야, 언니가 들어간다. 조금만 기다려. 첫 출근 날, 2024년 7월 15일. 소리는 청주여 자교도소 정문을 다시 밟았습니다. 이번엔 경비복을 입고 신분증을 목에 걸고 당당하게 들어갔죠. 인사팀 사무실. 책상 앞에 앉은 인사팀장이 소린의 이력서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김소린 씨,
해병대 수색대 출신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체력시험 성적도 만점이고 요즘 보기 드문 스펙인데 인사팀장이 소린을 쳐다봤어요. 교도소 경비가 목표였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원했습니다. 제 체력을 살릴 수 있다고 판단했고요. 소리는 준비한 대답을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오늘부터 경비 127번으로 배치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임이 교육할 겁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복도로 나가자 한 남자가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38쯤 돼 보이는 건장한 체격, 무표정한 얼굴, 박민수였어요. 신참이지? 박민수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예, 김소린입니다. 나 선임 박민수. 따라와. 말을 마치자마자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소리는 뒤를 따랐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올라 경비실로 향했죠. 경비실 안. 여러 대의 모니터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감시 화면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였어요. 박민수는 의자에 털썩 앉으며 담배를 꺼냈습니다. 야, 신참. 반말이었어요. 여기선 보는 것만 봐. 알았어? 보는 것만 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시키는 일만 해. 쓸데없이 호기심 갖지 말고. 박민수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4층은 절대 가지 마. 소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4층? 바로 그곳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시끄러. 박민수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말 많으면 너도 떨어져 나가. 전 신참도 그랬어. 네, 알겠습니다. 소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전 신참? 소희를 말하는 건가? 근무 설명이 시작됐습니다. 박민수는 교도소 구조를 간단히 알려줬어요. 1층 행정실과 면회실, 2층과 3층 일반 수감구역, 그리고 4층. 4층은 특별관리구역이야. 우리 같은 일반 경비는 못 들어가. 왜 그렇습니까? 몰라. 나도 7년 다녔는데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 박민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구내식당에서 밥을 받아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교도관들, 경비들이 삼삼오오 모여 식사했죠. 며칠이 흘렀습니다. 소리는 교도소를 파악했어요. 순찰 동선, 감시 카메라 위치, 교대 시간, 사각지대.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입력했습니다. 4층 출입문은 복도 끝에 있었어요. 항상 잠겨 있었습니다. 전자키 패드와 함께 빨간 글씨로 경고문이 붙어 있었죠. 특별관리구역 마이너스 허가자 외출입 금지. 주변에는 감시 카메라가 3대나 설치돼 있었어요. 복도는 오래됐습니다. 다른 층과 달리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조명도 어두웠죠.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도 보였습니다. 여기라면 숨을 수 있겠어. 일주일째 되던 날, 구내식당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여자 교도관이었어요. 20대 후반. 얼굴이 야위어 있었고 눈가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너.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김소희 언니지? 소리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여자는 주변을 살피며 작게 말했어요. 나 이혜진. 소희 동기였어. 선배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희 얘기 좀 해주세요. 제발. 착한 애였는데.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소희는 자살 아니야. 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405호실 때문에. 405호실이 뭔데요? 소리는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혜진은 또 주변을 살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 밤 10시 흰 가운 입은 사람들이 와. 그리고 말이 끊겼습니다. 멀리서 정장 입은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의무과장 강민석이었습니다. 이혜진 교도관. 강민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근무 태만입니까? 아니요, 죄송합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혜진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소린을 향해 눈빛을 보냈어요. 조심하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나갔죠. 강민석은 소린을 잠시 쳐다봤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이었어요. 소리는 태연하게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화요일 밤 10시 흰 가운. 오후 근무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다음 화요일 반드시 확인한다. 창밖으로 교도소 4층이 보였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소리는 주먹을 쥐었어요. 화요일 밤 9시 50분. 소리는 4층 비상계단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해병대 잠복 훈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호흡을 최대한 낮추고 근육의 긴장을 풀고 주변과 하나가 됐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어요. 차가운 콘크리트가 등을 찔렀습니다. 계단 틈새로 복도가 보였어요. 4층 출입문 앞. 전자키 패드와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지만 소린이 숨은 곳은 사각지대였습니다. 완벽한 위치였죠.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9시 55분.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혜진 선배가 말했어. 화요일 밤 10시 흰 가운 입은 사람들이 온다고. 꼭 확인해야 해. 9시 57분.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9시 58분.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들렸습니다. 소리는 더 깊숙이 몸을 숨겼어요. 호흡을 죽였습니다. 10시 정각.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4명의 남자가 내렸어요. 모두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죠. 목에 건 신분증에는 국방의학연구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손에는 검은색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소리는 숨을 멈췄습니다. 남자들이 4층 출입문으로 다가갔어요. 걸음걸이가 익숙했습니다. 처음이 아닌 것 같았죠. 선두에 선 남자가 전자키 패드에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삐삐삐삐. 4자리 숫자였어요.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죠. 남자들이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대화가 들렸어요. 오늘 대상자는 나이 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권위적이고 차가운 말투였어요. 정수진 26세입니다. 절도죄로 수감 중이고요. 젊은 남자가 서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혈압, 맥박, 혈당 모두 정상 범위입니다. 간 기능은 문제 없습니다. 신장 기능도 정상이고요. 좋아. HX-97 3단계 실험 진행한다. 용량은 5cc. 하지만 연구 책임자님, 젊은 남자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왜? 문제 있어? 전 대상자가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용량을 줄여야 하는 게 아닌지. 그래서 더 실험이 필요하잖아. 연구 책임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끊었어요. 국방부 차세대 전투력 강화 프로젝트야. 성공하면 우리 다 특진이야.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서두르자. 시간이 없어. 소리는 스마트워치를 조심스럽게 조작했습니다. 녹음 기능을 켰어요. 해병대 시절 정보 수집 훈련에서 배운 기술이었습니다. 빨간 불이 작게 깜빡였죠. 남자들이 복도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소리는 조심스럽게 계단에서 나왔습니다. 벽을 타고 천천히 이동했어요.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호흡을 죽였죠. 405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소리는 조심스럽게 문틈에 눈을 댔어요. 손으로 문틀을 잡았습니다. 방 안. 좁은 방이었습니다. 침대가 하나 있었어요. 침대에 여자가 결박돼 있었습니다. 26쯤 돼 보이는 정수진이었어요. 손목과 발목이 가죽끈에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흰 가운의 남자들이 침대 주변에 섰습니다. 한 명이 금속 트레이를 들고 있었어요. 트레이 위에 주사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형광 녹색 액체가 든 주사기였어요. 액체가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소희가 찍은 사진 속 주사기다. 똑같아. 형광 녹색. 저게 HX-97. 의무과장 강민석이 주사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빛에 비춰 확인했어요. 정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수진은 고개를 흔들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다른 연구원이 정수진의 몸을 눌렀습니다. 시작합니다. 강민석이 말했습니다. 주사 바늘이 정수진의 팔에 꽂혔어요. 형광 녹색 액체가 천천히 주입됐습니다. 주사기 안의 액체가 줄어들었죠. 5초, 10초, 15초. 정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동공이 확장됐어요.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세한 떨림이 온몸으로 퍼졌죠. 20초. 정수진의 등이 침대에서 들렸습니다. 활처럼 휘어졌어요. 온몸에 경련이 일었습니다. 침대가 덜컥거렸죠. 재갈 너머로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거품이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눈은 뒤집혔습니다. 흰자위만 보였죠. 손과 발이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가죽끈이 팽팽해졌어요. 1분. 경련이 더 심해졌습니다. 침대 프레임이 흔들렸어요. 금속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2분. 정수진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보랏빛으로 변했어요. 3분. 움직임이 느려졌습니다. 경련이 약해졌어요. 4분. 떨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5분. 정수진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움직임이 완전히 멈췄어요. 가슴이 더 이상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았습니다. 연구 책임자가 정수진의 목에 손을 댔습니다. 맥박을 확인했어요. 몇 초 기다렸습니다. 고개를 저었죠. 또 실패.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용량 조절이 필요해. 5cc는 너무 많은 것 같군. 다음엔 3cc로 해보자. 기록하겠습니다. 젊은 연구원이 태블릿에 뭔가를 입력했습니다. 강민석은 주사기를 트레이에 놓았어요. 장갑을 벗었습니다. 시체 처리는? 강민석이 물었습니다. 4층 옥상에서 투신 자살로 처리해. 연구 책임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감시 카메라는? 내가 조작할게. 10시 30분으로 시간 조작하면 돼. 걱정 마.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소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희도, 우리 소희도 이렇게 죽었구나. 이 악마들한테, 이 짐승들한테.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장 뛰어들어가 저놈들을 때려 눕히고 싶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죠. 참아야 해. 지금은 안 돼.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저놈들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해. 소리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발을 조심스럽게 옮겼어요. 한 발짝, 두 발짝.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그 순간
뒤에서 손이 소린의 입을 막았습니다. 강한 힘이었어요. 소리는 반사적으로 몸을 틀었지만 상대는 소린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팔로 소린의 몸을 조였어요. 귓가에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해. 박민수였습니다. 박민수는 소린을 계단 쪽으로 끌고 갔어요. 405호실에서 멀어졌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까지 끌려갔죠. 계단에 도착하자 박민수가 손을 떼었습니다. 소리는 몸을 돌려 박민수를 노려봤어요. 눈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박민수의 얼굴에는 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봤구나. 박민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선배님 왜요? 소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저 악마들 편을 드시는 겁니까? 나도 어쩔 수 없어. 박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가족이, 내 아들이 인질이야. 저놈들이 협박했어. 순종하지 않으면 아들을. 선배님,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난 아버지야. 내 아들을 지켜야 해. 박민수가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소리는 눈이 커졌습니다. 선배님, 제발. 뭐 하시는 거예요? 소린이 박민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박민수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무전기 버튼을 눌렀어요. 4층의 무단 침입자. 박민수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즉시 보안팀 출동 요청합니다. 반복합니다. 4층의 무단 침입자. 끝났어. 이제 어떻게 하지? 도망쳐야 해.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달려오는 소리였어요. 아래층에서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소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전기 충격을 받은 후유증이었죠. 온몸이 결박돼 있었습니다. 의자에 단단히 묶여 있었어요. 손목과 발목에 밧줄이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통하지 않아 손끝이 저렸죠. 입안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눈부신 조명이 위에서 내리쬐었어요. 지하 신문실이었습니다. 습한 공기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 벽에 난 얼룩들, 천장에 녹슨 파이프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는 주변을 살폈어요. 창문 하나 없는 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출구는 철문 하나뿐이었어요. 벽면에는 붉은 얼룩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습니다. 깨어났군. 앞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소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180cm는 넘어 보였어요. 어깨가 넓고 체격이 우람했습니다. 군인 특유의 꼿꼿한 자세였죠. 카리스마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어요.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 소린을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남자는 천천히 소린에게 다가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바닥에 울렸어요. 남자는 소린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자세였죠. 김소린, 27세. 해병대 수색대 출신. 상급자 성폭력 고발 후 강제 전역당했지. 3개월 전 여동생 김소희가 이곳에서 투신 자살했어. 그리고 경비직으로 이곳에 취업했고 복수하러 온 거지. 남자는 소린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소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국방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 황재혁. 육군 대령 예편이야. 내가 찾던 사람이지.
황재혁은 의자를 하나 가져와 소린 앞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고 여유롭게 앉았어요.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켰죠. 내가 어젯밤 본 것들 다 기억하지? 405실. 정수진. 실험. 사람 죽이는 걸 실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린이 소리쳤습니다. 황재혁은 피식 웃었어요. 죽인다는 표현은 부정확해. 우리는 연구했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말이야. 황재혁은 태블릿을 소린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들이 가득했어요. 수치들, 데이터들, 실험 결과들이 빼곡했습니다. 화면을 넘기자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젊은 여성들의 얼굴 사진들이었습니다. 20에서 30 사이로 보이는 여자들이었죠. 모두 43명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HX-97이야. 군사용 신약이지. 병사의 근력을 3배, 지구력을 5배 높이는 혁신적인 약물이야. 이걸 완성하면 우리 군은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까지 압도할 수 있어. 게임 체인저야. 전쟁의 판도를 바꿀 무기지. 그래서 무고한 사람들을 실험 대상으로 쓴 거예요? 43명이나 죽인 거예요? 소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황재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무고하다고? 그 여자들이? 웃기지 마. 절도범, 사기꾼, 폭행범들이야. 범죄자들이라고. 어차피 사회에 쓸모없는 인간들이지. 우리가 그들을 국가를 위해 사용한 거야. 가치 있게 만든 거라고.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지.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소린이 고함쳤습니다. 황재혁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어요. 미쳤다고? 내가? 아니야. 내 동생 김소희, 그 애가 진짜 문제였어. 그 애가 뭘 봤는지 알아? 뭘 봤는데요? 405호실 실험 장면을 몰래 촬영했어. 스마트폰으로 다 찍었지. 주사 놓는 장면, 경련하는 장면, 죽어가는 장면까지. 그 사진들이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 20년간 투자한 연구가 물거품이 되는 거야. 수백억 원의 국가 예산이 날아가는 거지. 국가 안보를 위협한 거야. 반역자나 다름없어. 우리 소희는 정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라고요. 소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황재혁은 비웃었어요. 정혜? 하하. 웃기는 소리 하네. 내 동생은 그냥 호기심 많은 신참이었어. 교도관 된 지 3개월밖에 안 됐잖아. 이상해요. 확인해봐야 해요 하면서 귀찮게 굴었지. 그래서 실험 대상으로 선택한 거야. HX-97 2단계 실험. 용량은 정확히 5cc 주입했어. 아니야. 우리 소희가 실험 대상이었다니. 내가 직접 주사 놓았어. 소희는 끝까지 저항했지. 결박당한 상태에서도 몸부림쳤어.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불렀는지 알아? 황재혁이 소린의 귓가에 얼굴을 가까이 대며 속삭였습니다. 언니 계속 불렀어. 내가 구해줄 줄 알았나 봐. 하지만 넌 오지 않았잖아. 소희는 혼자 죽어갔어. 경련하고 거품 물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마지막 말이 뭔지 알아? 언니 미안해. 사랑해. 그러고는 5분 36초 만에 심장이 멈췄지. 소린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희야. 우리 소희.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언니를 찾았을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성이 날아갔어요. 소리는 온 힘을 다해 몸을 움직였습니다. 의자가 흔들렸어요. 소리는 온몸에 힘을 주고 앞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이 계자식아. 소리는 의자째로 황재혁에게 돌진했습니다.
이마로 황재혁의 얼굴을 강타했어요. 콰직!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황재혁의 코가 깨졌어요.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황재혁이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어요. 태블릿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이 미친년, 당장 제 앞에. 황재혁이 바닥에서 고함쳤습니다. 코를 감싸며 소리쳤어요. 철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비 3명이 우르르 달려들어왔어요. 모두 손에 전기 충격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의자를 바닥에 세게 내리쳤습니다. 1번, 2번, 3번. 나무 의자가 조금씩 부서졌어요. 4번째 충격에 의자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밧줄이 느슨해졌어요. 소리는 손을 빼냈습니다. 첫 번째 경비가 달려들었습니다. 소리는 해병대에서 배운 격투수를 사용했어요. 빠르게 몸을 돌려 뒤돌려차기를 날렸습니다. 발 뒤꿈치가 경비의 턱을 강타했어요. 경비가 뒤로 날아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경비가 전기 충격기를 겨눴습니다. 소리는 재빨리 몸을 숙였어요. 전극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소리는 낮은 자세에서 경비의 다리를 걸었어요. 경비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소리는 일어나며 경비의 명치를 주먹으로 찔렀어요. 경비가 신음하며 쓰러졌습니다. 세 번째 경비가 뒤에서 소린의 목을 조르려 했습니다. 소리는 뒤로 팔꿈치를 올려 경비의 얼굴을 가격했어요. 경비가 비틀거렸습니다. 소리는 몸을 돌려 경비의 명치에 무릎을 꽂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바닥에 쓰러졌던 첫 번째 경비가 일어나 소린의 등에 전기 충격기를 댔습니다. 찌지지직! 강한 전류가 온몸을 관통했어요. 소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근육들이 마비됐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몸이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황재혁이 일어나 소린을 내려다봤습니다. 코피를 손등으로 닦으며 말했어요. 역시 해병대 출신이군. 하지만 여기까진가 봐. 끝이야. 황재혁이 경비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여자를 지하 냉동 창고에 넣어. 영하 15도면 하루 정도는 버틸 거야. 곧 쓸모가 생길 테니까. 알겠습니다. 경비들이 소린의 팔을 붙잡아 끌고 갔습니다. 소리는 저항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전기 충격 후유증으로 온몸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소희야, 미안해. 언니가 실패했어. 복수도 못하고 미안해.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어둠이 소린을 삼켰어요. 어둠, 추위. 소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어요.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습니다. 지하 냉동 창고였어요. 영하 15도. 시체 보관소였습니다. 소리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손발이 꽁꽁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천천히 몸을 움직였어요. 팔을 움직이고 다리를 구부렸습니다. 조금씩 감각이 돌아왔죠. 주변을 살폈습니다. 차가운 금속 벽, 천장의 냉동장치, 바닥에 쌓인 서리, 구석구석 비닐로 덮인 물체들이 놓여 있었어요. 사람 형태였습니다. 시체들이었죠. 10개가 넘어 보였어요. 여기가 시체 보관소구나. 실험 실패한 사람들을 여기에. 소리는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출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철문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었죠. 문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바깥에서 잠긴 상태였습니다. 소리는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1번, 2번, 3번. 소용없었어요.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열어주세요.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하 깊숙한 곳이었죠.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 순간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움직이는 소리였어요. 비닐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소리는 뒤를 돌아봤어요. 구석에 놓인 비닐 더미 중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비닐을 천천히 걷어냈습니다. 그 아래 사람이 있었어요. 여자였습니다. 교도관 제복을 입고 있었어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호흡이 가빴어요. 여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소린을 향했어요. 몇 초 후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깨어났어? 여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리는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이혜진이었어요. 소희의 동기 교도관. 며칠 전 복도에서 만났던 혜진 선배였습니다. 선배님, 왜 여기에 있어요? 소린이 소리쳤습니다. 혜진의 손을 잡았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나도 너처럼 증거 모으다 들켰어. 일주일 전에 혜진이 기침을 했습니다. 피가 섞여 나왔어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손바닥에 붉은 피가 묻었죠. 선배님 괜찮아요? 버텨야 해요. 아니야. 이제 안 돼. 나도 소희처럼 약물 맞았어. HX-97. 부작용이 심해. 뇌출혈이 계속돼. 이제 며칠 못 버텨.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안 돼요. 같이 나가야죠. 같이 살아서 복수해야 해요. 소리나, 내 얘기 들어. 혜진이 소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내 사물함. 비밀번호 3월 11일. 거기 USB 있어. USB요? 응. 405호실 CCTV 영상 1년치 다 들어있어. 피해자 명단 43명, 국방부 비밀계약서, 실험 데이터, 황재혁이랑 강민석 대화 녹음 파일. 다 있어. 혜진의 호흡이 더 가빠졌습니다.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어요. 내 개인 클라우드에도 백업해뒀어. 로그인 정보는 USB에 다 적어놨어. 아이디, 비밀번호, 접속 방법 전부. 혹시 모르니까 두 군데 보관한 거야. 선배님, 소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혜진은 소린의 뺨을 손으로 닦아줬어요. 울지 마.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너랑 나, 소희. 우리가 모은 증거로 저놈들 반드시 잡아야 해. 어떻게 여기서 나가요? 문이 잠겨 있어요. 이 창고 천장 봐. 왼쪽 끝. 혜진이 가리켰습니다. 소리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어요. 왼쪽 구석에 환풍구가 있었습니다. 사각형 철판이 나사로 고정돼 있었죠. 나사 4개만 풀면 열려. 환풍구 안으로 들어가면 보일러실로 연결돼. 거기서 비상구 있어. 그걸로 나갈 수 있어. 같이 가요. 선배님도 같이 나가요. 소린이 혜진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난 못 가. 걷지도 못해. 이미 끝났어.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소리나. 혜진이 소린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는 것 같았어요. 소희. 우리 소희 개죽음 당하게 하지 마. 세상에 알려. 저놈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43명이 어떻게 죽었는지 다 알려야 해. 약속해. 약속해요. 반드시 세상에 알릴게요. 선배님과 소희, 그리고 43명 모두를 위해서. 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편안한 미소였어요. 눈을 천천히 감았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호흡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고마워. 소리나. 소희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혜진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호흡이 멈췄어요.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혜진 선배님, 소희, 모두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소리는 혜진의 눈을 감겨줬습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섰어요. 천장에 환풍구를 올려다 봤습니다. 나는 살아야 해. 증거를 찾아야 해. 세상에 알려야 해. 소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구석에 선반이 있었어요. 소리는 선반을 끌어다 환풍구 아래에 놓았습니다. 선반 위로 올라갔어요. 손을 뻗어 환풍구에 닿았습니다. 나사 4개. 소리는 벨트 버클을 풀어 나사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손가락 끝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1개, 2개, 3개, 4개. 나사를 모두 풀었습니다. 철판을 밀어 올렸어요. 환풍구가 열렸습니다. 좁은 통로였어요. 기어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소리는 마지막으로 혜진을 돌아봤습니다. 조용히 누워있는 혜진의 모습. 소리는 고개를 숙여 묵념했어요. 선배님, 꼭 복수할게요. 약속 지킬게요. 소리는 환풍구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통로였어요. 팔꿈치와 무릎으로 기어갔습니다. 금속이 차갑게 몸을 찔렀죠. 10m쯤 기어가자 앞에 빛이 보였습니다. 또 다른 환풍구였어요. 소리는 환풍구를 밀어냈습니다. 아래로 떨어졌어요. 보일러실이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어요. 파이프들이 슉슉 소리를 내며 증기를 뿜었습니다. 출구를 찾았습니다. 비상구 표시가 있는 문이었어요. 소리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였어요. 1층 지하 복도였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1층. 밤 2시였어요. 교도소는 조용했습니다. 소리는 여자 교도관 구역으로 향했어요. 혜진의 사물함을 찾아야 했습니다. 교도관 휴게실. 벽면에 사물함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소리는 혜진의 이름표를 찾았습니다. 24번 사물함. 전자키 패드가 달려 있었어요. 0311. 3월 11일. 삐삐삐. 잠금이 풀렸습니다. 소리는 사물함을 열었어요. 안에 작은 파우치가 있었습니다. 파우치를 열자 USB가 나왔어요. 검은색 소형 USB였습니다. 증거야. 이게 43명의 목숨을 구할 증거야. 소리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휴게실을 나와 교도소 정문을 향했어요. 경비들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새벽 2시 30분. 교대 시간이었어요. 경비들이 정문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담을 타고 넘었습니다. 해병대 훈련이 도움이 됐어요. 담 너머로 뛰어내렸습니다. 새벽 공기가 폐를 채웠어요. 자유였습니다. 소리는 달렸습니다. 교도소에서 멀어졌어요. 1km, 2km. 시내버스 정류장까지 달렸습니다. 첫차 시간까지 기다렸어요. 새벽 5시.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세상에 알릴 시간이야. 새벽 5시 30분 서울행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소리는 창밖으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주머니 속 USB를 만졌습니다. 작지만 무거운 증거였죠. 이제 세상에 알려야 해. 소희와 혜진 선배님, 그리고 43명 모두를 위해서. 오전 8시 서울시청역에 도착한 소리는 한 건물 앞에 섰어요. 한국일보 본사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탐사보도팀으로 유명한 언론사였죠. 소리는 긴장한 마음으로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밝은 미소로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탐사보도팀 정민호 기자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꼭 만나야 합니다.
국가범죄에 관한 제보예요. 직원의 표정이 순식간에 진지하게 변했습니다. 전화를 걸어 누군가와 짧게 대화를 나눴죠. 5분 후 엘리베이터에서 한 남자가 내려왔는데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그는 안경을 쓰고 있었고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어요. 정민호 기자입니다. 무슨 제보신가요? 여기서는 곤란합니다. 사무실에서 얘기하고 싶어요. 정민호는 소린을 위아래로 훑어본 뒤 소린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오세요. 7층 탐사보도팀 사무실로 올라가 정민호는 소린을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문을 닫고 마주 앉자 정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소리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천천히 놓았습니다. 청주여 자교도소에서 43명이 불법 인체 실험으로 죽었습니다. 국방의학연구원과 교도소가 결탁했어요. 증거가 다 여기 있습니다. 정민호의 눈이 커지면서 USB를 집어들었어요. 정말입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입니다. 제 동생도 그중 한 명이에요. 김소희, 24세. 교도관이었는데 투신 자살로 위장됐죠. 소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시선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민호는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하고 파일을 열었어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405호실 안에서 흰 가운의 남자들이 침대에 묶인 여성에게 형광 녹색 주사를 놓는 장면, 경련하는 모습,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정민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면서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피해자 명단에는 43명의 이름과 나이, 사망일자가 빼곡했고 국방부 비밀 계약서와 실험 데이터, 황재혁과 강민석의 대화 녹음 파일까지 모든 증거가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건 국가범죄입니다. 국방부 산하 연구원이 민간인 43명을 불법 실험에 사용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네요. 정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덮고 소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기사 내주시겠어요? 당연합니다. 이건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할 진실이에요. 하지만 정민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당신 목숨이 위험합니다. 이 정도 규모면 국방부, 교도소, 연구원이 모두 얽혀 있어요. 당신을 제거하려 할 겁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제 동생과 43명의 목숨이 제 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정민호는 깊게 고개를 끄덕이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 안에 기사 완성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6시 메인에 띄우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주요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기사가 떴습니다. 단독 청주여 자교도소 국방 신약 실험장으로 전락 43명 피해자. 내 동생은 실험지가 아니다. 국방의학연구원 마이너스 교도소 유착 의혹.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분노와 충격, 슬픔이 담긴 댓글이 쏟아졌어요. SNS에서는 해시태그 청주여 자교도소 진실을 밝혀라 해시태그 김소희를 기억합니다. 해시태그 국가범죄 처벌하라라는 해시태그가 생겨나며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날 밤 10시 청주여 자교도소 안 황재혁의 사무실에서는 황재혁이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파쇄기에 넣으며 위잉 소리와 함께 종이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실험 데이터, 계약서, 보고서를 모두 파쇄하면서 손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다 끝났어. 20년 연구가 물거품이야.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려는 순간 갑자기 정전이 되면서 사무실이 깜깜해졌고 이어
붉은 비상등이 켜지며 섬뜩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붉은 조명 속에서 배낭을 맨 소린이 차갑고 단호한 표정으로 나타났어요. 황재혁이 벌떡 일어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김소린, 내가 어떻게... 황재혁, 당신 끝났어요. 소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황재혁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증거는 다 없앴어. 법정에서 이길 수 있어. 증거요? 이미 언론에 다 넘어갔어요. USB 안에 모든 파일, 영상, 명단, 계약서, 녹음 전부 다요. 온 국민이 다 알았어요.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황재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죠.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소린이 배낭을 내려놓고 지퍼를 열자 안에서 10호 폭약 다발이 나타났고 황재혁의 눈이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미쳤어. 그게 뭐야? 10호 폭약이에요. 4층 405호실, 그 더러운 실험실을 날려버릴 거예요. 우리 소희의 한을 풀어주고 43명의 원한을 씻어줄 거예요. 안 돼. 너 지금 테러하려는 거야? 너도 죽는다고. 아니요. 나는 안 죽어요. 살아서 법정에 서야 하니까요. 당신을 고발하고 증언하기 위해서죠. 소리는 침착하게 폭약의 타이머를 연결하고 15분으로 설정했습니다. 타이머 15분. 지금 당장 대피 명령 내리세요. 무고한 수감자들이랑 교도관들 다 밖으로 나가게 하세요. 무슨 소리야? 안 들렸어요? 빨리 비상벨 누르세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지금 당장 터트릴 거예요. 소린이 기폭장치의 빨간 버튼 위에 엄지손가락을 올리자 황재혁은 떨리는 손으로 벽에 비상벨을 눌렀고 삐익 하는 요란한 사이렌이 교도소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전 직원, 전 수감자 즉시 대피하세요. 화재 발생. 반복합니다. 즉시 건물 밖으로 대피하세요. 교도소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면서 수감자들이 복도로 쏟아져 나왔고 교도관들의 고함과 함께 발소리와 비명이 뒤섞인 혼란 속에서 모두가 정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소리는 배낭을 메고 계단을 뛰어 올라가 4층 복도 끝 405호실 앞에 섰어요. 문을 열자 텅 빈 방 안에 소희가 마지막으로 누워 있었을 침대와 주사기, 약품, 모니터 같은 실험 장비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소희야, 이제 편히 쉬어. 언니가 다 끝냈어. 이 지옥을 없애줄게. 소리는 침대 아래와 실험 장비 주변에 폭약을 완벽하게 배치한 뒤 타이머를 확인했어요. 8분이 남아 있었죠. 405호실을 나와 계단으로 달려내려가 3층, 2층, 1층을 거쳐 정문으로 뛰었고 타이머가 1분 남았을 때는 이미 교도소 담을 넘어 50m 거리까지 달려가 몸을 숨겼습니다. 타이머 30초. 소리는 귀를 막고 눈을 감았어요. 10, 9, 8, 7, 6, 5, 4, 3, 2, 1. 과광. 엄청난 폭발음이 밤하늘을 갈랐고 4층 전체가 불기둥에 휩싸이면서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고 벽이 무너지며 천장이 내려앉았습니다. 405호실이 완전히 파괴되는 순간이었죠. 잔해가 비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사무실에서 뛰쳐나오던 황재혁은 무너진 천장에 깔려 다리가 잔해에 눌리면서 피를 흘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소리는 천천히 일어나 뒤를 돌아봤어요. 불타는 교도소, 무너진 4층, 하늘로 치솟는 연기. 끝났어. 이제 정말 끝났어. 소리는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6개월 후 2024년 겨울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피해자 가족들, 언론사 기자들, 시민들이 방청석을 빼곡히 채웠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이 흘렀어요. 피고인 황재혁, 강민석 외 17명에게 살인죄, 직권남용죄, 공문서 위조죄를 적용,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누군가 고맙습니다라고 울먹였어요. 황재혁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폭발로 하반신이 마비됐어요.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눈빛만 여전히 날카로웠죠. 황재혁은 방청석의 소린을 노려봤습니다. 소리는 담담히 황재혁을 마주봤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소희야, 혜진 선배님. 정의가 이겼어요. 드디어. 법정을 나서자 수백 명의 시민들이 법원 앞 광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플래카드를 들고 소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소희를 기억합니다. 정의는 이긴다. 소리님 감사합니다. 소린이 계단을 내려오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소리는 멈춰섰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마이크와 카메라가 소린을 향했어요. 폭발물 사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소리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증거를 없애려는 그들을 막으려면. 다만 무고한 사람은 다치지 않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후회하십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소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만약 시간을 되돌린다 해도 저는 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제 동생 소희와 43명의 희생자들을 위해서. 며칠 후 노원구. 소리는 작은 카페 앞에 섰습니다. 새로 문을 연 카페였어요. 간판에는 소희의 정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얀 글씨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에는 소희의 교도관 제복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소희. 액자 아래에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픈 첫날 아침. 문을 여는데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0대 부부였어요. 이혜진의 부모님이었습니다. 혜진의 어머니는 소린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손으로 소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 혜진이 당신 덕분에 영웅이 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소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혜진 선배님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선배님이 없었다면 전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세 사람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카페 안에 흐느낌 소리만 울렸어요.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후 2025년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 의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수용자 인권보호법과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가결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새로운 법이 통과됐어요. 모든 교정시설에 독립적인 인권감시위원회가 설치됩니다. 국방연구의 비윤리적 실험은 전면 금지됐죠. 소리는 텔레비전으로 국회 중계를 받습니다. 인권단체 정의의 목소리 사무실이었어요. 28살이 된 소리는 이 단체에서 활동하며 교도소 인권 개선 캠페인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교도소 인권 실태 조사 보고서, 피해자 가족 상담 일정표, 캠페인 기획안. 소리는 매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내 동생은 실험쥐가 아니야. 당신의 가족도, 당신도 마찬가지다. 소린이 직접 쓴 문구였습니다. 밤늦게 소리는 홀로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소희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교도관 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소희.
소리는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소희야, 우리 해냈어. 소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지키려 했던 정에 언니가 완성했어. 이제 편히 쉬어도 돼. 43명의 희생자분들도 이제 평화롭게 쉬실 수 있겠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게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어요. 하얀 눈송이가 하늘에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거리를 하얗게 물들였죠. 가로등 불빛에 눈이 반짝였어요. 소리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어요. 2025년 겨울. 차가운 겨울이었지만 소린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소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였어요. 더 이상 복수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평화였죠.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을 하얗게 덮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소희가 꿈꾸던 정의로운 세상, 그 세상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김소린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제시도